대만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2일은 대만의 주요 명절 중 하나인 청명절 연휴의 첫날이었습니다. 때문에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찾아가는 대만 사람들로 인해 각종 대중교통은 붐비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2일 오전 9시 28분경 대만 북부 신베이 수린에서 타이등으로 향하던 타이루거 408호 열차 역시 500여 명을 태운 채 철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롄지역 다칭수이 터널을 진입하던 순간 비극은 찾아왔습니다. 열차의 일부 객차가 갑자기 선로를 이탈하여 터널벽에 충돌했고 뒤따라오던 다른 열차와 2차 추돌 사고가 발생하는 대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생존자들은 창문을 깨고 열차 지붕 등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고 있으나 사고로 인해 열차 전원이 차단되며 열차 내부에는 산소와 물, 전기가 부족한 데다가 터널 아래에 있는 4칸의 객차는 심각하게 뒤틀린 상태라 승객들이 탈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타이완 당국에서는 소방과 경찰 인력은 물론이고 군부대 인력까지 동원하여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지만 이미 현재까지 밝혀진 사망자는 5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156명이 부상당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200명 이상의 승객들은 아직 열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명의 사상자가 추가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1964년 48명이 사망했던 열차 사고 이래 대만에서 발생한 최악의 열차 사고가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정황에 따르면 근처에 있던 한 공사 차량이 주차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철로 위로 미끄러지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차량이 터널을 향해 달려오던 타이로거 차량과 부딪혀 이번 비극을 초래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 대만의 네티즌들은 느닷없이 일본을 향해 분통을 터뜨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고가 발생한 타이로거 차량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열차이기 때문입니다. 타이로거 열차는 2006년 일본의 히타치에서 제작한 틸팅 열차 TMU-1000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일본의 JR kyushu에서 사용하는 열차와 형제 차량으로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틸팅 기술이 접목되어 커브길을 빠르게 통과할 수 있는 열차입니다. 여러 차량이 길게 늘어져 있는 특성상 열차는 곡선 구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문제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선로의 곡선을 완만하게 하거나 철도의 체질을 개선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철도의 체질을 개선하는 두 번째 방법 중 하나로 틸팅 기술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열차의 각 객차마다 유연성을 부여하여 곡선 구간에서도 매끄럽게 고속으로 통과할 수 있게 해주죠. 그런데 독립된 각 객차가 기울어진 상태로 고속을 달려야 하는 조건에 처하니 이는 필연적으로 열차의 전복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는 기술이야말로 틸팅 열차를 만드는 철도 회사의 급을 가르는 핵심 요소인데요. 대만의 네티즌들이 지적하고 나서는 문제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만약 일본의 철도 제작사가 애당초 대만과의 철도 계약을 맺었을 때 보장했던 성능을 준수했더라면 이번 추돌 사고로 열차가 전복되는 일은 불가능했을 거란 거죠. 안 그래도 얼마 전 수에즈 운하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길막 사태로 인해 일제 선박에 대한 대만의 불신은 극에 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끝까지 가봐야 하는 사실이겠지만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을 메워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본의 열차 때문에 수많은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고 말았으니 일본에 대한 대만 사람들의 불신은 분노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대만이 만약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게서 열차를 수입했더라면 이런 참사가 벌어졌을까 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그 편리함과 깨끗한 환경에서도 전 세계에서 극찬을 받는 수준이지만 열차를 만드는 기술력 역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가진 기술력에 비해서는 의외로 저조한 수출 실적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중국과 일본이 철도 시장에서 미친 듯한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모두가 알다시피 중국은 1대1로 사업의 일환으로 세계 곳곳에서 중국의 자본과 기술력으로 철도 인프라를 깔고 있습니다. 고객은 한 푼도 필요하지 않다. 100% 중국의 기술력, 자본력, 인력으로 인프라를 깔아주겠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인프라의 지분도 제공하겠다. 라는 달콤한 말로 후진국들을 깨어내죠. 하지만 막상 이것의 실상을 들춰보면 100%의 지분 중 95%가 중국의 지분이고 해당 국가 정부의 비중은 겨우 5%에 지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최소 50년 동안은 이 인프라에 대한 소유권이 오직 중국에게만 귀속된다는 노예 계약이 맺어집니다. 이런 속임수에 당해 국가 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있는 국가는 한둘이 아니죠. 한편 일본은 조금 더 복잡한 방식으로 고객을 깨어냅니다. 일본은 중국처럼 말도 안 되는 사탕 발림을 하지 않는다. 15년 거치에 60년 상환 조건이 기본이다. 금리는 1년에 겨우 0.1%밖에 되지 않으니 사실상 15년 동안 무료로 인프라를 사용하는 파격 조건이다. 일본 정도의 경제대국이 아닌 이상 이 정도로 파격적인 조건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게다가 마지막 잔금을 내는 시기는 지금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22세기는 돼야 하는데 어차피 여러분들은 그때까지 살아있지도 않으니 뒷일을 후세에게 맡기면 알아서 해결할 것이다. 중국은 아예 대놓고 노예 국가를 만드는 전략이라면 일본은 뒤에서 야금야금 경제적 착취를 하는 우회 전략이죠. 지금 당장 돈은 없지만 하루라도 빨리 인프라가 필요한 국가는 중국에게 손을 벌리게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 금전적 여유는 있지만 현금 흐름은 좋지 않고 나름 높은 퀄리티의 인프라를 원하는 국가들은 일본의 대출 상품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중국과 일본이 피터지게 치킨 게임을 펼치고 있으니 한국이 비집고 들어갈 틈은 도무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1대1로 재정이 파탄나는 국가들이 속출하고 믿었던 일본 제품의 치명적 결함으로 인해 각종 재난이 발생하자 상황은 급반전되는 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낌새는 일본에서도 작년부터 알아차리고 있었죠. 지난해 9월에는 국가가 추진하는 올재팬 철도 수출이 비참한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라는 특집 기사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철도 강국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해외 국가들의 퍼주기식으로 할 만큼 수지타산이 맞는 것은 절대 아닌 상황인데 정부에서 무리하게 정책을 시행 중인 것 아니냐 지적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일본은 해외로 철도 차량을 수출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없다. 그걸 정부가 인정하지 않으니 비뚤어지는 것이다. 라며 그동안 일본 정부가 추진해왔던 방식으로는 해외 국가들로부터 절대로 이익을 얻을 수 없다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렇게 자국 내에서도 의혹이 제기되던 상황이었는데 대만에서 일제열차가 역대급 참사를 일으켰으니 배경을 알고 있던 대만 네티즌들은 일본이 최대한 마진을 남겨먹기 위해 애초에 보장했던 성능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퀄리티로 열차를 제작하여 팔아치운 것 아니냐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한국은 뒤에서 조용히 철도 수출 실적을 꾸준히 올리고 있었는데요. 중국과 일본이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도 말레이시아, 이란, 파키스탄, 필리핀 등의 국가에서는 철저한 분석 끝에 한국으로부터 철도 기술 협약을 맺거나 중고 기관차를 수입하고 철도 시설 개량 및 보수 협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들에서는 단 한 번의 노이즈도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계약 연장 혹은 추가 계약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때 경제대국이었다는 간판을 내세워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배짱 장사를 하던 일본의 민낯이 벗겨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뒤에서 조금씩 저력을 기어오던 한국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 알려드리며 오늘의 영상 마칩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깡통거리입니다. 한국에 호감을 보이면서 한국과 짜고 일본에 빅엿을 먹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입니다. 2011년 쿠릴열도 방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국회 독도 영토 수호 대책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러시아 쿠릴열도를 방문하자 일본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당시 한국 국회의원들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항의하는 차원에서 입장 바꿔 생각해보라는 의미로 쿠릴열도를 방문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러시아의 쿠릴열도 영유권을 인정하는 행위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러시아는 일본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일침을 가하면서 한국 의원들을 환영한다며 반겨줬죠. 이 당시 미하일 벨리 일본 주재 러시아 대사는 한국의 쿠릴열도 방문으로 한러 경제관계가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쿠릴열도에 투자할 계획을 세우기 위해 한국 측에서 방문한 건데 일본이 괜히 오바하고 있다고 시치미를 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우리가 일본에도 쿠릴열도에서 경제협력을 제안했는데 너네가 거절했지 않냐며 일본을 비난하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으로 인해 일본의 반발은 무색해졌습니다. 러시아 대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러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한러 간 문제이니 향후 프랑스에서 열리는 G8 러일 양국 정상회동에서 이 사건을 거론해선 안 된다고 못을 박은 거죠. 한국인들은 상호주의에 입각해 러시아 의원
언론들도 독도로 초청하자 한국은 쿠릴섬이 러시아 땅임을 인정하니 한국이 쿠릴섬에 투자하게 해서 서로 윈윈하자 등 여러 의견을 남겼습니다. 러시아 군용기 사건도 사실은 한국과 러시아가 짜고 일본을 엿먹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2차례에 걸쳐 무단 침범했습니다. 이에 한국 공군은 군용기를 급발진해 러시아 군용기에 360발의 경고 사격을 날렸습니다. 다음 날에는 러시아에게 사과도 요구했죠. 러시아는 강경한 대응에 놀랐는지 영공 침범 안 했고 그냥 훈련 비행이었다며 변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 분쟁에 끼어들었습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니 한국이 아닌 일본이 대응해야 한다며 러시아에 항의한 겁니다. 그러면서 실사격도 못했죠. 그러자 러시아는 일본은 빠지라는 뜻으로 일본의 말은 사뿐히 무시하고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국 외교부하고만 논의한 거죠. 한국 역시 일본은 일본 구역만 갖고 입장 내라며 일본을 무시했습니다. 일본 관방장관이었던 스가 요시히데는 일본이 한국과 러시아에 무시당하는데 왜 가만히 있냐며 욕을 오지게 먹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7월부터 한 달간 16개 국가를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가 이미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한 나라는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 응답자 7,500명 중 94.8%가 한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러시아 다음으로 인도, 브라질, 태국도 91%를 넘는 비율로 한국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멕시코, 남아공도 80%대 후반 점수를 보인 가운데 대체적으로 대부분 국가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한국인이 우리나라를 저평가해 중국과 비슷한 60%대 점수를 보였죠. 아무리 점수를 짜게 줘도 60%대인 반면 황당하리만큼 한국을 극도로 싫어한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응답자 500명 중 18.8%만이 한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53.2%는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국은 러시아 주변국에 비해 딱히 마찰이 일어날 거리가 없습니다. 국경이 맞닿은 중국은 러시아 무기를 카피하고 불법 입국도 자행합니다. 또 일본은 쿠릴 열도를 두고 영유권 분쟁 중이죠. 또 미국의 앞잡이 역할을 하면서 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은 러시아와 딱히 마찰이 없으면서 오히려 역사적으로 깊은 관계를 형성해 왔습니다. 역사적 평가가 갈리긴 하지만 고종 시절 관리들은 일본을 막아줄 나라는 러시아밖에 없다고 주장해 고종은 1896년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가는 아관파천을 단행했습니다. 러일 전쟁도 한반도를 중심으로 일어났고 일본 때문에 러시아 사상자가 많이 발생해 러시아가 일본을 더 싫어하죠. 러시아가 결정적으로 한국에 호감을 보인 일이 있습니다. 1990년대 러시아 경제 위기가 닥치자 러시아 정부는 모든 외채 지불을 유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호황이었던 러시아 시장에 핵폭탄이 터지자 금융거래가 하루아침에 마비됐고 대형 상점들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러시아에 진출해 있던 외국 기업들은 물건이 안 팔려 재고가 쌓였고 무엇보다도 그동안 현지 딜러들에게 물건을 외상으로 납품하고 있었는데 이 대금을 받을 길이 없게 됐죠. 이 때문에 소니 같은 외국 기업들은 더 손해보기 전에 러시아를 손절하자며 러시아를 뜨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한국 기업들은 러시아에 남기를 고집했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팔도라면 등 한국 기업들은 모처럼 찾은 거대 시장에서 그냥 발을 빼기엔 아깝다고 생각해 끝까지 남기로 했습니다. 당시 러시아 최대 컴퓨터 판매 업체인 비스트는 삼성전자의 모니터를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외상으로 물량을 가져갔죠. 비스트의 외상금은 6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삼성전자와 비스트는 협상 끝에 비스트의 6층짜리 사옥을 담보로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삼성전자는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비스트가 5년 안으로 외상금을 갚는다면 건물을 온전히 되돌려주겠다고 한 겁니다. 삼성전자는 비스트의 사옥을 그대로 두고 임대 수입을 챙기지도 않았습니다. 이후 러시아 경제는 2000년부터 살아나기 시작했고 모스크바 부동산 값도 덩달아 몇 배로 오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건물을 팔지 않는 대신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비스트가 돈을 갚기를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이 없다.
약속을 지키겠다. 마침내 비스트는 약속한 기한이 다 되기 바로 직전에 모든 돈을 갚고 건물을 되찾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러시아 전자유통업체들은 한국 기업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상대를 믿고 끝까지 의리를 지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을 극복한 이후 러시아를 손절한 일본 업체들이 슬금슬금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미 러시아 현지 매출과 점유율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었죠. 이후 삼성전자는 세계 최고 클래식 발레를 대표하는 볼쇼이 극장의 공식 스폰서 자리를 20년 넘게 지키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돈을 싸들고 와서 공식 스폰서가 되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볼쇼이 극장은 우리의 영원한 스폰서는 삼성전자뿐이라며 모두 거절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1991년 소련이 무너지면서 정부의 지원이 끊겨 극장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을 때도 극장을 지원해준 기업은 삼성전자뿐이었기 때문입니다. LG전자 역시 러시아 최대 패션쇼인 모스크바 패션위크의 스폰서로 활동하면서 프리미엄 가전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러시아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은 독주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0년 연속 러시아 소비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글로벌 브랜드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러시아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차가 25%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 팔도 도시락 라면은 러시아인들의 국민 라면이 됐습니다. 러시아 시장은 한국 기업들이 의리와 기술력으로 꽉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국민 90% 이상이 한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나라가 또 늘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다가올 국가 이미지 조사에서 미얀마가 러시아와 앞다퉈 한국의 호감도를 가장 많이 보여주는 국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